78 노인이 자식들의 권유로 재혼식을 올립니다. 하지만 웃지 않는 신랑의 얼굴 뒤엔 놀라운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자식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노리고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지만 아버지는 이미 모든 것을 알고 있었죠. 결혼식 당일 신랑이 공개한 충격적인 결정, 수백억 재산의 향방은? 그리고 진짜 가족의 의미란 무엇일까요? 가슴 뭉클한 반전이 기다리는 이야기를 지금 만나보세요. 이야기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꾹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그날 결혼식장에서 신랑이 웃지 않았다. 늦가을 오후 소규모 웨딩홀안은 따뜻한 조명으로 가득했고 하객들의 박수 소리가 울려 퍼졌지만 신랑 박정호의 얼굴에는 미소가 없었다. 78배 나이 깊게 파인 주름 사이로 무언가 단단히 담은 듯한 표정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그의 손은 결혼 반지를 쥔 채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앞자리에 앉은 두 자녀, 45의 박준석과 42의 박미정은 서로 눈짓을 주고받으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마치 오랜 계획이 드디어 성공한 것처럼 보였다. 정우는 그 모습을 힐끗 보았고 시선을 다시 단상 앞으로 돌렸다. 가슴속 어딘가가 서늘하게 식어가는 걸 느꼈다. 박정호는 평생을 성실하게 살아온 사람이었다.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해 중소건설사를 일궜고 밤낮 없이 일해 남부럽지 않은 자산을 모았다. 새벽같이 일어나 현장을 뛰어다니고 주말도 없이 일했다. 서울 강남의 아파트 2채, 지방의 상가 건물, 그리고 은행 예금까지 합하면 수백억 대의 재산이었다. 하지만 돈이 많다고 행복한 건 아니었다. 1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났다. 40년을 함께한 반려자였다. 암 선고를 받고 1년을 버티다 결국 정우의 품에서 눈을 감았다. 정우는 그 이후 홀로 살았다. 넓은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저녁마다 혼자 밥을 먹는 식탁은 너무나 조용했다. 자식들은 가끔 안부 전화를 했지만 그것도 한 달에 한두 번 정도였다. 준석은 회사 일이 바쁘다고 했고 미정은 아이들 키우느라 정신이 없다고 했다. 명절에도 바쁘다는 핑계로 얼굴을 보기 힘들었다. 설날에는 해외여행을 가고 추석에는 처가에 간다며 연락도 없었다. 정우는 외로웠다. 그 외로움이 뼛속까지 스며들어 밤마다 잠을 설치게 만들었다. 텔레비전을 켜놓아도 적막함은 사라지지 않았고 산책을 나가도 혼자라는 사실만 더욱 선명해졌다. 그러던 어느 날 정우가 재혼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주변 사람들은 놀랐다. 친구들은 신중하게 생각해보라고 조언했고 이웃들은 걱정스러운 눈빛을 보냈다. 하지만 가장 적극적으로 나선 건 다름 아닌 그의 자식들이었다. 준석은 즉시 찬성했고 미정은 눈물까지 흘리며 아버지의 결정을 응원했다. 아버지도 이제 외로우시잖아요. 좋은 분 만나셔야죠. 미정의 목소리는 부드러웠고 눈가에는 진짜처럼 보이는 눈물까지 맺혀 있었다. 준석도 고개를 끄덕이며 거들었다. 재산도 많은데 혼자 계시는 게 더 위험해요. 건강도 챙기셔야 하고요. 정우는 그때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빛만은 차갑게 굳어 있었다. 자식들의 말투에서 진심이 아닌 계산을 느꼈기 때문이다. 그들이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외로움이 아니라 다른 무엇이었다. 정우는 오랜 세월 사업을 하며 사람을 보는 눈을 키워왔다. 거짓말하는 사람의 눈빛, 무언가를 숨기는 사람의 태도를 구분할 수 있었다. 자식들이 소개한 여자는 이선아였다. 68배 나이, 온화한 인상에 말수가 적고 공손한 태도를 지닌 사람이었다. 첫 만남은 조용한 카페에서 이뤄졌다. 선아는 정호에게 깊게 인사했고 불편한 질문은 하지 않았다. 그저 차분하게 앉아 정호의 말을 들어줬다.
겉으로 보기엔 모든 게 완벽했다. 하지만 정호는 알고 있었다. 이 결혼이 사랑이 아니라 거래라는 걸. 선아의 눈빛에서 설렘이 아닌 체념을 받고 자식들의 태도에서 효심이 아닌 계산을 느꼈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마음속에서도 떨림이 아닌 냉정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결혼 준비는 빠르게 진행됐다. 준석과 미정은 놀랍도록 적극적이었다. 웨딩홀을 예약하고 하객 명단을 정리하고 혼수까지 챙겼다. 심지어 신혼여행 장소까지 추천해줬다. 정우는 그저 시키는 대로 따라갔다. 마치 자신의 결혼이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정우는 우연히 자식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다. 서재에서 서류를 정리하던 중 거실에서 들려오는 준석과 미정의 목소리가 귓가에 스며들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고 두 사람은 정우가 듣고 있을 거라곤 전혀 생각하지 못하는 듯했다. 재혼하면 상속 구조가 깔끔해지잖아. 법적으로 배우자 몫이 확실하니까. 맞아. 그 여자한테 일정 금액만 주면 끝이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정우의 손이 멈췄다.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는 기분이었다. 자식들은 아버지 사망 이유를 마치 일정표처럼 자연스럽게 이야기하고 있었다. 준석의 목소리는 담담했고 미정은 심지어 웃음까지 섞어가며 말했다. 정우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분노보다는 허탈함이 먼저 밀려왔다. 펜을 쥔 손이 부들부들 떨렸고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어버린 것 같았다. 자식들을 위해 평생을 일했는데 그들에게 자신은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다. 아니, 죽어야 할 사람이었다. 그날 이후로도 정우는 몇 차례 더 자식들의 대화를 들었다. 일부러 듣는 건 아니었지만 그들은 경계심 없이 아버지 앞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나눴다. 이미 변호사를 만났고 상속 구조를 계산했으며 재혼 계약서와 생활비 약정서까지 준비해뒀다. 심지어 장례식장 예약 방법까지 검색해봤다는 말도 들렸다. 정우는 그들에게 사람이 아니라 자산이었다. 관리해야 할 부동산 목록 중 하나일 뿐이었다. 밤마다 정우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어디서부터 틀어진 건지. 결혼식 전날 밤 정우는 잠들지 못했다. 창밖으로 보이는 어두운 하늘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자신이 평생 일궈온 것들이 무엇이었는지, 자식들에게 어떤 아버지였는지, 그리고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시계 소리만이 적막한 방 안을 채웠다. 그리고 결론을 내렸다. 이 결혼은 진행하되 자신의 방식대로 끝을 맺기로. 더 이상 자식들의 계획대로 끌려다니지 않기로. 결혼식 당일 아침 정우는 홀로 서재에 앉아 오래전부터 준비해둔 서류 봉투를 꺼냈다. 공증 도장이 찍힌 문서들이 가지런히 정리되어 있었다. 재산 정리, 증여, 유언, 그리고 오늘 공개할 결정적인 내용까지. 정우는 한 장 한 장 확인하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정우는 봉투를 천천히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웨딩홀에 도착했을 때 하객들은 이미 자리를 채우고 있었다. 친구들, 옛 동료들, 그리고 멀리서 온 친척들까지. 정우는 대기실에서 턱시도를 매만지며 거울을 바라봤다.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은 낯설게 느껴졌다. 78배 신랑, 웃지 않는 얼굴. 주례가 시작되고 식순이 진행됐고 정우는 기계적으로 움직였다. 반지를 끼우고 서약을 했고 하객들의 축하를 받았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은 이미 다음 순서를 준비하고 있었다. 가슴이 두근거렸다. 긴장이 아니라 묘한 해방감 때문이었다. 신랑의 소감 시간이 다가왔다. 하객들은 평범한 축사를 기대하며 미소 지었다. 준석과 미정도 앞자리에서 여유로운 표정을 짓고 있었다.
마치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간다는 듯한 얼굴이었다. 정호는 마이크를 잡았다. 손이 떨렸지만 목소리만큼은 단단했다. 하객들을 천천히 둘러보고 마지막으로 자식들의 얼굴을 응시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모든 것이 뒤집히는 순간이 결혼식 전날 밤이었다. 호텔 라운지는 은은한 조명 아래 고요했고 준석과 미정은 구석 테이블에 마주 앉아 있었다. 술잔이 오가며 낮은 웃음소리가 새어나왔는데 그 소리는 축배라기보단 승리의 환호에 가까웠다. 내일이면 끝이네. 준석이 위스키 잔을 들어 올리며 말했다. 미정도 와인 잔을 맞부딪히며 고개를 끄덕였다. 두 사람의 표정엔 긴장감 따윈 없었고 오히려 마침내 골인 지점에 도착한 듯한 여유가 묻어났다. 생각보다 순조로웠어. 아버지가 이렇게 쉽게 응할 줄은 몰랐는데. 미정의 목소리엔 안도감이 섞여 있었다. 준석은 피식 웃으며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넘겼다. 부동산 목록이었다. 강남 아파트 2채, 지방 상가 건물, 그리고 은행 예금 내역까지 상세하게 정리된 자료였다. 이미 변호사랑 다 정리했어. 재혼하면 상속 구조가 깔끔해지거든. 준석의 말투는 담담했다. 마치 회사 업무를 보고하듯 사무적이었다. 미정은 고개를 끄덕이며 자신의 휴대폰도 꺼냈다. 법적으로 배우자 몫이 확실하잖아. 그 여자한테 일정 금액만 주면 끝이야. 아버지 돌아가시면.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두 사람은 자연스럽게 웃었다. 누군가 들으면 경악할 대화였지만 그들에겐 그저 합리적인 계산일 뿐이었다. 아버지의 사망은 슬픔이 아니라 절차였고 장례식은 감정이 아니라 일정이었다. 재혼 계약서는 챙겼지? 미정이 물었고 준석은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내 보였다. 재혼 계약서, 생활비 약정서, 그리고 상속 포기 각서까지 모든 게 빈틈없이 준비되어 있었다. 당연하지. 이선아 씨도 이미 서명했어. 저 여자도 알아. 이게 거래라는 거. 준석의 말에 미정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선아를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 그저 계약의 상대방일 뿐. 사실 이 모든 건 몇 달 전부터 계획된 것이었다. 준석은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했고 미정은 남편의 사업 실패로 빚더미에 앉았다. 두 사람 모두 돈이 절실했다. 그런데 아버지는 여전히 건강했고 재산을 쓸 생각도 없이 홀로 살고 있었다. 아버지가 혼자 계시는 게 문제야. 나중에 누가 접근할지 모르잖아. 준석이 먼저 꺼낸 말이었고 미정도 그 말에 동의했다. 아버지가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기기 전에 차라리 자신들이 통제할 수 있는 사람을 옆에 두는 게 낫다고 판단한 것이다. 그래서 이선아를 찾았다. 남편을 잃고 아들마저 병으로 떠나보낸 여자. 빚에 쪼들리고 월세방에서 근근히 살아가는 사람. 그들은 선아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고 그 약점을 이용했다. 생활비 매달 200만 원 주거 지원. 그리고 아버지 돌아가시면 5억. 나쁘지 않은 조건이잖아. 미정이 말했고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은 이선아에게 제안했고 선아는 받아들였다. 거절할 수 없는 제안이었다. 당장 병원비 독촉에 시달리던 선아에게 그 돈은 생존의 문제였다. 저 여자도 똑똑해. 괜히 욕심부리지 않더라고. 준석이 술을 한 모금 마시며 말하자 미정도 웃으며 잔을 비웠다. 두 사람은 모든 게 완벽하게 맞아떨어졌다고 생각했다. 아버지도 외로움을 달래고 이선아도 경제적 안정을 얻고 자신들도 재산을 지킬 수 있는 구조. 장례식 이후 일정도 정리했어? 미정이 묻자 준석은 다시 휴대폰을 꺼내 메모 앱을 열었다. 거기엔 상속 절차, 부동산 매각 일정, 세무 처리 방법까지 꼼꼼히 적혀 있었다. 마치 사업 계획서처럼 체계적이었다. 다 됐어. 변호사가 검토도 끝냈고 문제없이 진행될 거야.
준석의 목소리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미정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등받이에 몸을 기댔다. 긴 싸움이 끝나가는 기분이었다. 아버지한테 미안하긴 한데 어쩔 수 없잖아. 우리도 살아야지. 미정의 말에는 변명 같은 게 섞여 있었지만 그 변명조차 진심은 아니었다. 그들은 아버지를 걱정한 적이 없었다. 단 한 번도. 준석은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아버지가 평생 모은 재산이 이제 곧 자신들 손에 들어온다는 것을, 더 이상 회사에 매달리지 않아도 되고 빚에 쪼들리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그 생각만으로도 가슴이 벅찼다. 내일 결혼식 끝나면 아버지 모시고 식사나 하자. 그래도 형식은 갖춰야지. 미정이 말했고 준석도 고개를 끄덕였다. 형식. 그들에게 효도란 그런 것이었다. 형식적인 식사 한 끼, 명절 안부 전화 한 통, 생일 선물 하나.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라운지 밖으로는 가을밤 공기가 차갑게 흐르고 있었다. 하지만 두 사람은 그 차가움을 느끼지 못했다. 술기운에 취해 있었고 계산에 몰두해 있었으며 무엇보다 자신들의 계획이 완벽하다고 믿고 있었다. 아버지도 좋아하실 거야. 혼자 안 내려오시고. 준석이 말했지만 그 말엔 진심이 없었다. 그저 스스로를 위안하는 말일 뿐이었다. 미정도 그걸 알았지만 굳이 지적하지 않았다. 두 사람은 마지막 잔을 비우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일이면 모든 게 끝난다. 아버지의 재혼식이 열리고 계약이 성사되고 재산이 안전하게 보호된다. 그들은 그렇게 믿었다. 하지만 그들이 몰랐던 사실이 하나 있었다. 박정우는 이미 모든 걸 알고 있었다. 자식들의 대화를, 그들의 계획을, 그리고 자신이 그들에게 어떤 존재인지를. 서재에서, 거실에서, 복도에서 정우는 조용히 듣고 있었다. 분노하지도 슬퍼하지도 않았다. 그저 차갑게 식어가는 가슴으로 모든 걸 받아들였다. 그리고 결심했다. 자식들의 계획을 뒤집을 것을, 자신의 방식으로 마지막을 맺을 것을. 호텔 라운지를 나서는 준석과 미정의 뒷모습은 여유로웠다. 그들은 내일을 기대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 내일은 그들이 상상한 것과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다가올 예정이었다. 밤은 깊어가고 호텔 로비엔 사람들의 발소리만 희미하게 울렸다. 준석과 미정은 각자의 방으로 향했고 그날 밤 그들은 편안하게 잠들었다. 아무것도 모른 채. 결혼식 당일 아침 신부 대기실은 고요했다. 이선아는 창가에 홀로 앉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하얀 드레스를 입었지만 얼굴엔 기쁨이 없었고 손에 쥔 부케는 무겁게만 느껴졌다. 창밖으론 늦가을 하늘이 잔잔하게 펼쳐져 있었는데 그 하늘이 유난히 멀게만 보였다. 문이 열렸다. 선아는 고개를 돌렸고 박정우가 조용히 들어서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다. 턱시도를 갖춰 입은 정우의 얼굴엔 미소가 없었다. 선아도 억지로 웃지 않았다. 두 사람은 그저 서로를 바라봤다. 혼자 계시는군요. 정우가 먼저 말을 걸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자리에서 일어났다. 드레스 자락이 바닥을 스치는 소리가 작게 울렸다. 메이크업 선생님이 나가셨어요. 잠시 후에 오신대요. 그렇군요. 짧은 대답이 오갔지만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무겁지 않았다. 오히려 묘한 이해 같은 게 흐르고 있었다. 정우는 문을 닫고 선아 맞은편 의자에 앉았다. 솔직히 말해봅시다. 이 결혼, 당신도 알고 있죠? 정우의 목소리는 날카롭지 않았다. 다만 담담해하며 선아는 잠시 침묵하다가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받아들였군요. 선택지가 없었을 뿐이에요. 선아의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체념한 사람의 목소리. 정우는 그 목소리에서 거짓을 느끼지 못했다.
오히려 자신과 비슷한 무언가를 느꼈다. 선아는 창밖을 다시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말하기 싫은 이야기였지만 이제는 숨길 이유도 없었다. 남편을 5년 전에 잃었어요. 교통사고였죠. 트럭에 치여서 현장에서 바로. 목소리가 잠깐 끊겼지만 선아는 금방 다시 이어갔다. 아들 하나 있었어요. 26이었는데 백혈병이 왔더라고요. 2년을 버티다가 결국.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저 듣고 있었다. 선아의 손이 부케를 더욱 세게 움켜쥐었다. 병원비가 어마어마했어요. 보험도 없었고 집도 팔았죠. 그래도 모자라서 빚까지 졌는데 아들은 결국 떠났어요. 선아의 눈가가 붉어졌지만 눈물은 흘리지 않았다. 이미 다 흘려버린 듯했다. 지금 남은 건 작은 월세방 하나랑 병원비 빚뿐이에요. 매달 독촉 전화가 와요.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밥도 거르고 그렇게 살았죠. 정우는 선아의 옆모습을 바라봤다. 68배 나이에도 등은 곧았지만 그 곧은 등 뒤에 얼마나 많은 무게가 실려 있는지 느껴졌다. 그러다 당신 자식들이 찾아왔어요. 선아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제 상황을 정확히 알고 오더군요. 병원비 빚, 월세 밀린 것, 심지어 제가 어디서 일용직으로 일하는지까지. 정우의 눈빛이 차갑게 굳었다. 자식들이 얼마나 치밀하게 준비했는지 새삼 깨달았다. 조건을 제시했어요. 아버지와 재혼하면 생활비를 주고 빚도 갚아주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5억을 주겠다고. 그래서 받아들인 거군요. 거절할 수가 없었어요. 선아의 목소리엔 자조가 섞여 있었다. 돈 때문에 결혼한다는 게 부끄러웠지만 당장 내일 먹을 게 없는데 자존심을 지킬 순 없었어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이해했다. 선아를 비난할 생각은 없었다. 오히려 자식들에 대한 분노가 더욱 뜨겁게 타올랐다. 제가 도구라는 건 알았어요. 당신 자식들한테도 이 결혼에서도 그냥 계약 상대일 뿐이라는 거. 선아가 정우를 바라보자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다. 그런데 당신은 달랐어요. 제가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느꼈어요. 당신도 이 결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걸. 눈빛이 슬퍼 보였거든요. 정우는 잠시 말문이 막혔다. 자신의 감정을 숨긴다고 생각했는데 선아는 이미 다 알고 있었다. 당신 자식들은 당신을 사람으로 보지 않더군요. 재산으로만 봤어요. 그 모습이 너무 익숙해서 오히려 편했죠. 익숙하다니요? 제 아들이 아플 때 사람들이 저를 보는 눈빛이 그랬어요. 동정이나 연민이 아니라 귀찮음. 빨리 죽든지 나아서 조용히 있으라는 눈빛. 선아의 목소리가 떨렸다. 하지만 금방 다시 가라앉았다. 그래서 당신 자식들 눈빛이 낯설지 않았어요. 사람을 물건처럼 보는 그 시선. 정우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고 가슴 한구석이 시려왔다. 선아는 자신보다 더 깊은 상처를 안고 살아온 사람이었다. 처음엔 그냥 계약이라고 생각했어요. 돈 받고 역할하면 되는 거라고. 그런데 당신을 만나고 나서 선아가 말을 멈췄고 정우는 조용히 기다렸다. 당신도 외롭더군요. 저처럼. 그 말에 정우의 가슴이 무너졌다. 외로움. 그 단어가 이렇게 아플 줄 몰랐다. 당신은 재산이 많아도 혼자였고 저는 아무것도 없어서 혼자였죠. 결국 똑같은 거더라고요. 선아가 창밖을 다시 바라봤다. 하늘은 여전히 잔잔했다. 이 결혼이 거래라는 거 알아요. 사랑도 아니고 동정도 아니죠. 그냥 두 외로운 사람이 생존을 위해 손잡는 것뿐이에요. 정우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창가로 다가갔다. 선아 옆에 서서 같은 하늘을 바라봤다. 후회는 안 하십니까? 선아가 물었다.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저었다. 후회요. 아니요. 오히려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다행이라니요? 당신을 만나서요.
선아가 정호를 바라봤다. 정호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리고 제게 거짓말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이기도 하죠. 선아의 눈가가 다시 붉어졌다. 이번엔 눈물이 살짝 맺혔다. 당신도 저한테 거짓말 안 했잖아요. 사랑한다는 말도 안 했고, 행복하게 해주겠다는 말도 안 했어요. 정우가 미소 지었다. 쓸쓸하지만 진심이 담긴 미소였다. 그게 오히려 정직한 거죠.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창밖을 바라봤다. 멀리서 식장 스태프들이 분주히 움직이는 모습이 보였다. 오늘 결혼식 끝나면 어떻게 되나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돌려 선아를 바라봤다. 모든 게 바뀔 겁니다. 무슨 뜻이죠? 제 자식들이 계획한 것과는 전혀 다른 일이 벌어질 거예요. 선아는 정우의 눈빛에서 단단한 결심을 읽었다. 두려움보다는 호기심이 앞섰다. 당신도 놀랄 겁니다. 아마 정우가 말했다. 선아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이미 제 인생에서 놀랄 일은 다 겪었으니까. 문 밖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고 메이크업 선생님이 돌아온 것 같았다. 정우는 문 쪽으로 걸어가다가 멈춰섰다. 이선화 씨, 네, 오늘 이후로 당신은 자유로울 겁니다. 선아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하지 못했다. 하지만 정우의 목소리엔 약속이 담겨 있었다. 정우가 문을 열고 나갔다. 선아는 다시 창가에 앉아 부케를 내려다봤다. 처음으로 이 결혼이 끝이 아니라 시작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무엇의 시작인지는 아직 몰랐지만 결혼식 당일 새벽 정우는 혼자 서재에 앉아 있었다. 창밖은 아직 어두웠고 집안은 고요했다. 책상 위 스탠드 불빛만이 작은 원을 그리며 주변을 밝히고 있었다. 정우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낡은 서류 봉투를 꺼냈다. 봉투 표면엔 먼지가 쌓여 있었지만 안의 내용물은 완벽하게 보존되어 있었다. 봉투를 열자 공증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문서들이 나타났다. 정우는 한 장 한 장 펼쳐보며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이 서류들은 지난 6개월 동안 조용히 아무도 모르게 준비한 것들이었다. 재산 정리 문서가 먼저 눈에 들어왔다. 강남 아파트 2채, 지방 상가 건물, 은행 예금까지 모든 자산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 옆엔 증여 계약서가 있었고 유언장도 있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마지막 장이었다. 오늘 결혼식에서 공개할 최종 결정서. 정우는 어리석지 않았다. 자식들이 돈 때문에 변했다는 걸 깨달은 순간부터 준비를 시작했다. 처음엔 믿고 싶지 않았다. 자신이 키운 자식들이 그럴 리 없다고, 오해일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다. 준석과 미정은 점점 더 노골적으로 재산 이야기를 꺼냈고 급기야 재혼까지 종용하기 시작했다. 정우는 그때 알았다. 자식들이 걱정하는 건 아버지의 외로움이 아니라 상속 구조라는 걸. 그래서 움직이기 시작했다. 먼저 신뢰할 수 있는 변호사를 찾았다. 20년 전부터 알고 지낸 김 변호사였다. 정우는 그에게 모든 상황을 설명했고 김 변호사는 눈살을 찌푸리며 고개를 저었다. 자식들이 그럴 수가 있습니까? 저도 믿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이더군요. 그렇게 두 사람은 계획을 짰다. 자식들이 모르게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모든 서류는 김 변호사의 사무실에서 작성됐고 공증은 먼 곳에 있는 공증사무소에서 받았다. 흔적을 남기지 않기 위해서였다. 정우는 서류를 하나씩 다시 확인했다. 재산 기부 동의서가 눈에 들어왔다. 전 재산의 90%를 사회복지재단과 장학재단에 기부한다는 내용이었다. 정우가 평생 모은 돈이 어려운 사람들에게 쓰일 것이었다. 나머지 10%는 이선화의 노후 보장금이었다.
정우는 선아를 몇 번 만나보며 느꼈다. 이 여자는 욕심이 없다는 걸. 자식들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였지만 그건 생존을 위한 선택이었을 뿐 탐욕이 아니었다. 자식들에겐 한 푼도 없습니다. 정우는 서류를 보며 중얼거렸다.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호했다. 이건 복수가 아니고 교육이었다. 돈으로 사람을 판단하고 부모를 자산으로 여기는 자식들에게 마지막으로 가르쳐 주는 것이었다. 정호의 머릿속엔 지난 10년이 스쳐 지나갔다.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 자식들은 점점 멀어졌다. 처음엔 바쁘다는 핑계였다. 회사 일, 육아, 집안일. 정호는 이해하려고 했다. 젊은 사람들은 다 바쁘니까.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게 핑계라는 걸 알게 됐다. 자식들은 아버지가 필요할 때만 연락했다. 돈이 필요할 때, 보증이 필요할 때, 명절의 체면 때문에 인사해야 할 때, 그 외엔 아버지의 존재를 잊고 살았다. 명절에 전화를 걸면 짧게 끊었고, 생일엔 문자 한 줄로 때웠다. 정호는 외로웠지만 내색하지 않았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기에 그저 조용히 혼자 살면서 가끔 오는 전화 한 통에 만족하려 했다. 그런데 재혼 이야기를 꺼낸 순간 자식들이 변했다. 놀랍도록 적극적으로 나섰다. 매일 전화했고 주말마다 찾아왔고 여자를 소개해주겠다며 열심이었다. 정우는 그때 알았다. 자식들이 원하는 건 아버지의 행복이 아니라 안정적인 상속 구조라는 걸. 서재 시계가 새벽 5시를 가리켰다. 정우는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으며 생각했다. 오늘 결혼식에서 이 서류를 공개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자식들은 분노할 것이고 하객들은 놀랄 것이며 선아는 당황할 것이다. 하지만 정우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올바른 선택이었다. 평생 번 돈을 의미 있는 곳에 쓰는 것. 탐욕스러운 자식들에게 교훈을 주는 것. 그리고 무엇보다 자신의 존엄을 지키는 것. 정우는 봉투를 가방에 넣으며 중얼거렸다. 오늘이 마지막이다. 아버지로서가 아니라 인간으로서. 그 말엔 여러 의미가 담겨 있었다. 자식들에게 보이는 마지막 모습, 세상에 남기는 마지막 흔적, 그리고 스스로에게 증명하는 마지막 선택. 정호는 자리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봤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가슴속은 묘하게 따뜻했다. 두려움보다는 해방감이 느껴졌다. 지난 6개월 동안 정호는 철저히 준비했다. 자식들이 눈치채지 못하게 조용히 움직였고 변호사와 만날 땐 다른 일로 외출한다고 둘러댔다. 서류를 검토할 땐 서재 문을 잠갔고 통화할 땐 집 밖으로 나갔다. 가장 힘들었던 건 자식들 앞에서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이었다. 그들이 자신을 돈으로만 보고 있다는 걸 알면서도 미소 짓고 고개 끄덕이며 대화를 이어가야 했다. 때론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꾹 참았다. 오늘을 위해서. 정우는 책상 서랍을 열어 오래된 사진 한 장을 꺼냈다. 아내와 함께 찍은 사진이었다. 결혼 30주년 기념일에 찍은 것으로 두 사람 모두 활짝 웃고 있었다. 정우는 사진을 쓰다듬으며 작게 중얼거렸다. 여보, 제대로 된 선택을 하는 것 같소. 아내가 살아 있었다면 뭐라고 했을까? 아마 슬퍼했을 것이다. 자식들이 그렇게 변했다는 사실에. 하지만 동시에 정우의 결정을 이해했을 것이다. 아내는 언제나 정우의 편이었으니까. 정우는 사진을 다시 서랍에 넣고 가방을 들었다. 이제 준비할 시간이었다. 결혼식장으로 가서 마지막 점검을 하고 자식들을 만나고 하객들을 맞이해야 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늘의 주인공인 신부를 다시 만나야 했다. 서재를 나서며 정우는 뒤돌아봤다. 이 방에서 보내는 마지막 아침이었다. 오늘 이후
모든 게 달라질 것이다. 집도, 삶도, 관계도. 하지만 후회는 없었다. 복도를 걸으며 정호는 생각했다. 자식들은 오늘 무너질 것이라고. 그들이 그토록 원하던 재산이 한순간에 사라지는 걸 보게 될 것이다. 분노할 것이고 원망할 것이며 어쩌면 아버지를 저주할지도 모른다. 하지만 그게 정호가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었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부모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그 교훈을 뼈저리게 느끼게 해주는 것. 현관문을 열며 정호는 마지막으로 집을 둘러봤다. 40년을 살았던 공간. 아내와 웃고 울었던 곳. 자식들을 키웠던 곳. 이제 그 모든 추억과 작별할 시간이었다. 차에 시동을 걸며 정호는 룸미러 속 자신의 얼굴을 봤다. 78배 노인. 하지만 눈빛만큼은 또렷했다. 오늘 모든 게 끝나는 동시에 시작될 것이다. 웨딩홀을 향해 차를 몰며 정호는 작게 미소 지었다. 긴장이 아니라 기대감 때문이었다.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는 날이 온 것이다. 주례가 끝나고 신랑의 소감 시간이 다가왔다. 하객들은 편안한 미소를 지으며 박수를 쳤고 웨딩홀 안은 따뜻한 분위기로 가득 찼다. 앞자리에 앉은 준석과 미정도 여유로운 표정이었다. 모든 게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건넸다. 정호는 천천히 마이크를 받아들며 하객들을 둘러봤다. 친구들, 옛 동료들, 친척들. 그들 모두 축하의 눈빛으로 정호를 바라보고 있었다. 먼저 이 자리에 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정호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하객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고 평범한 축사가 시작되는 줄 알았다. 이 결혼은 제 인생에서 마지막 선택입니다. 정호가 말을 이었다. 하객들은 여전히 미소를 지었지만 앞자리에 준석이 살짝 몸을 앞으로 기울였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지만 아직 명확하진 않았다. 오래 생각했습니다. 혼자 사는 게 외로웠고 자식들도 걱정해 주길래 재혼을 결심했죠. 미정이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옆 하객이 미정의 어깨를 토닥이며 효녀라고 속삭였다. 미정은 겸손하게 미소 지었다. 하지만 준비하면서 많은 걸 깨달았습니다. 정호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하객들의 미소가 조금씩 사라지기 시작했다. 뭔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있었다. 결혼이 뭔지, 가족이 뭔지, 그리고 재산이 뭔지. 준석과 미정이 서로 눈을 마주치자 불안한 기운이 두 사람 사이를 스쳤다. 정호는 그 시선을 포착했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그래서 오늘 제 전 재산에 대한 결정을 여기서 공개하려 합니다. 장내가 술렁이기 시작했다. 결혼식에서 재산 이야기라니. 하객들은 당황스러운 표정으로 서로를 쳐다봤다. 준석의 얼굴엔 미소가 번졌다. 드디어 공식적으로 상속 구조를 발표하는 건가 싶었다. 미정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아버지가 이렇게 공개적으로 발표하면 나중에 법적 문제도 없을 것 같았다. 두 사람은 이게 자신들을 위한 선언이라고 믿었다. 정호는 단상 아래에 놓인 가방에서 서류 봉투를 꺼냈다. 하객들의 시선이 그 봉투에 집중됐대자 정호는 봉투를 천천히 열며 김 변호사를 불렀다. 김 변호사님, 앞으로 나와주시겠습니까? 뒷좌석에 앉아있던 김 변호사가 일어나 단상으로 걸어왔다.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고 손엔 또 다른 서류 봉투가 들려 있었다. 하객들은 더욱 혼란스러워했다. 정호는 서류를 꺼내 김 변호사에게 건넸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받아 펼쳐들고 읽기 시작했다. 박정호 씨는 본인의 전 재산에 대해 다음과 같이 결정하셨습니다. 김 변호사의 목소리가 마이크를 타고 울려 퍼졌고 장내는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전 재산의 90%를 사회복지재단과 장학재단에 기부합니다. 순간 장내가 술렁였다. 하객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고 준석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뭐라고요? 준석의 목소리가 떨렸다. 미정도 입을 벌린 채 아버지를 바라봤다.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다. 김 변호사는 계속 읽어내려갔다. 나머지 10%는 배우자 이선아 씨의 노후 보장금으로 사용됩니다. 미정이 비명처럼 소리쳤다. 이게 무슨 소리예요? 하객들이 두 사람을 쳐다봤다. 준석과 미정의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다. 정우는 차분하게 그들을 바라봤다. 들은 그대로다. 정우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오히려 단단했다. 내 재산은 더 이상 너희 것이 아니다. 아버지, 미쳤어요! 준석이 소리쳤다.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탄성이 터져나왔다. 미정은 떨리는 손으로 핸드백을 움켜쥐며 앞으로 나섰다. 이게 말이 됩니까? 우리가 아버지 자식인데. 정우는 두 사람을 조용히 바라봤다. 그 눈빛엔 분노도 슬픔도 없었다. 그저 차가운 결연함만이 자리하고 있었다. 자식이라고? 정우가 천천히 말을 이었다. 자식이라는 게 뭔지 아니? 부모를 사랑하고 걱정하고 마지막까지 함께하는 사람이야. 준석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정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하지만 너희는 아니었다. 장내가 다시 조용해졌다. 하객들은 숨죽인 채 정우의 다음 말을 기다렸다. 너희가 걱정한 건 아버지가 아니라 재산이었다. 재혼을 권유한 것도 여자를 소개한 것도 모두 상속 구조를 정리하기 위해서. 미정의 얼굴이 새빨개졌고 하객들이 두 사람을 쳐다보기 시작했다. 수군거리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다. 너희 대화를 들었다. 호텔 라운지에서 나눈 이야기, 변호사 상담받은 내용, 장례 이후 일정까지 정리한 것. 준석이 뒤로 휘청거렸다. 미정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건 오해예요. 오해가 아니다. 정우의 목소리가 더욱 단호해졌다. 너희는 내가 언제 죽을지 계산했고 재산을 어떻게 나눌지 계획했으며 이선아 씨에게 얼마를 줄지까지 정했지. 하객들 사이에서 놀란 한숨소리가 터져나왔다.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고 누군가는 혀를 찼다. 준석과 미정을 향한 시선이 차갑게 식어갔다. 나는 너희에게 사람이 아니었다. 관리해야 할 자산이었지. 정우가 말을 멈추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다. 그리고 천천히 또렷하게 말을 이었다. 돈을 노리고 아버지를 재혼시킨 자식은 자식이 아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미정이 무릎을 꿇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지만 그 눈물이 진심인지 연기인지 알 수 없었다. 아버지, 제발요. 우리가 잘못했어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돌렸다. 더 이상 그들을 보고 싶지 않았다. 대신 옆에 서 있는 이선아를 바라봤다. 선아는 놀란 표정으로 정우를 쳐다보고 있었다. 이선아 씨, 정우가 선아의 손을 잡자 선아의 손은 차갑게 떨리고 있었다. 당신은 제게 거짓말하지 않은 유일한 사람입니다. 사랑한다고 속이지도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하지도 않았죠. 선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래서 당신에겐 편안한 노후를 보낼 수 있는 돈을 드립니다. 이건 거래의 대가가 아니라 정직함에 대한 감사입니다. 선아가 고개를 숙였다. 눈물이 떨어졌지만 소리내어 울지는 않았다. 준석이 다시 소리쳤다. 이건 부당해요. 법적으로 문제 삼을 겁니다. 김 변호사가 나섰다. 모든 서류는 합법적으로 공증받았습니다. 박정호 씨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셨고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준석과 미정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볼 뿐이었다. 정호는 마이크를 내려놓으며 마지막으로 말했다. 재산은 남기지 않지만 교훈은 남깁니다. 부모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면 결국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는 것. 하객들 사이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다. 처음엔 조심스럽게, 그러다 점점 커졌다. 정호의 용기에 감동한 사람들이었다. 준석과 미정은 박수 소리 속에서 고개를 떨구고 섰다. 그들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고 남은 건 수치심과 후회뿐이었다. 정호는 선아의 손을 꼭 잡고 단상을 내려왔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재산은 없었지만 존엄은 지켰다. 그리고 그게 가장 중요한 것이었다. 정호가 봉투를 연 순간부터 시간이 느리게 흘렀다. 김 변호사는 서류를 펼쳐들고 천천히 내용을 읽어내려갔다. 그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내용은 폭탄 같았다. 하객들은 숨죽인 채 듣고 있었고 준석과 미정은 점점 창백해져 갔다. 박정호 씨가 보유한 강남 아파트 2채, 시가 총 25억 원 상당은 사회복지재단에 기부됩니다. 준석의 손이 떨렸다. 그 아파트는 준석이 이미 머릿속으로 팔아서 빚을 갚고 새 사업을 시작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제 그 모든 계획이 물거품이 되고 있었다. 지방상가 건물, 시가 12억 원 상당은 장학재단에 기부되며 저소득층 학생들의 학비로 사용됩니다. 미정이 작게 신음했다. 그 상가 건물 수익으로 당장 밀린 대출금을 갚으려 했는데 이제 그것도 불가능해졌다. 눈앞이 캄캄해지는 기분이었다. 은행 예금 8억 원은 의료 소외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의료 지원금으로 사용되며 증권 계좌의 3억 원은 독거노인 복지 사업에 쓰입니다. 김 변호사가 한 항목 읽을 때마다 준석과 미정의 얼굴은 더욱 일그러졌다. 하객들은 정호의 결정에 감탄하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두 자녀에겐 악몽이었다. 나머지 부동산과 자산을 합쳐 총액 145억 원 중 90%인 140억 원이 사회에 환원되며 10%인 15억 원은 배우자 이선화 씨의 명의로 신탁 계좌에 예치됩니다. 선아가 놀란 표정으로 정호를 쳐다봤다. 15억 원. 그 돈이면 평생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금액이었다. 빚도 갚고 작은 집도 마련하고 여생을 편안하게 보낼 수 있었다. 이 모든 내용은 지난달 공증을 받았으며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김 변호사가 서류를 덮으며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준석이 앞으로 나서며 소리쳤다. 이건 말도 안 돼요. 우리는 아버지 자식이에요. 법적으로 상속권이 있다고요. 김 변호사가 차분하게 대답했다. 생전 증여와 기부는 본인의 자유의사입니다. 박정호 씨는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자발적으로 결정하셨고 의사능력 검사도 통과하셨습니다. 그럼 유류분이라도. 미정이 떨리는 목소리로 외쳤다. 김 변호사는 고개를 저었다. 유류분 청구는 가능하지만 생전 증여에 대해선 제한적입니다. 더구나 박정호 씨는 아직 생존해 계시고 본인 재산을 어떻게 처분할지는 온전히 본인의 권리입니다. 준석이 아버지를 향해 돌아섰다. 얼굴은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지만 눈빛엔 절망이 섞여 있었다. 아버지는 우리를 정말 이렇게 버리시는 겁니까?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버린 건 너희였다. 10년 전부터 너희는 아버지를 버렸지. 그게 무슨... 명절에도 안 오고 생일에도 문자 한 줄이었다. 아플 때도 외로울 때도 너희는 없었지.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처음으로 감정이 드러나는 순간이었다. 유일하게 연락한 건 돈이 필요할 때뿐이었다. 보증서 주세요. 대출 좀 도와주세요. 손자 학원비 좀 보태주세요. 준석이 입을 열려 했지만 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그럴 땐 효자였다가 돈을 받으면 다시 사라졌지. 그게 너희가 한 일이다.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다가왔다. 아버지, 우리가 잘못했어요. 정말 잘못했어요.
다시 기회를 주세요. 하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기회는 10년 동안 있었다. 너희가 선택한 거다. 하객들 사이에서 쑥덕거리는 소리가 커졌다. 누군가는 정우의 편을 들었고 누군가는 자식들을 동정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우의 결정이 옳다고 느꼈다. 준석이 마지막으로 소리쳤다. 그럼 우린 어떻게 살라고요? 빚도 있고 생활도 해야 하는데. 정우는 차갑게 대답했다. 너희 나이가 몇인데 아직도 부모 재산에 기대려 하는 거니? 나는 너희 나이에 이미 회사를 세웠다. 그 말에 준석은 더 이상 할 말이 없었다. 미정도 고개를 떨군 채 서 있을 뿐이었다. 정우는 하객들을 향해 돌아섰다. 여러분께 양해 말씀드립니다. 결혼식에서 이런 일로 소란을 피워 죄송합니다. 한 노신사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다. 아닙니다. 박 사장님의 결정은 옳습니다. 저도 자식 문제로 고민이 많았는데 오늘 큰 교훈을 얻었습니다. 다른 하객들도 고개를 끄덕이며 동의했다. 박수 소리가 다시 터져나왔고 이번엔 더 크고 따뜻했다. 준석과 미정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외롭게 서 있었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수치심과 분노, 그리고 후회가 뒤섞여 가슴을 짓눌렀다. 정우는 선아에게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 놀라셨죠?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다. 이렇게까지 하실 줄은 몰랐어요. 이게 맞는 일입니다. 당신은 거짓말하지 않았고 제 존엄을 지켜줬어요. 선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다. 이번엔 슬픔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다. 평생 이렇게 대접받아 본 적이 없어요. 사람으로 봐준 적이 없었거든요. 정우는 선아의 손을 잡았다. 이제부터는 당신도 존엄하게 사십시오. 돈 때문에 고개 숙이지 말고 누구에게도 기대지 말고. 선아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다. 김 변호사가 정우에게 다가와 작게 속삭였다. 잘하셨습니다. 힘드셨죠? 정우는 쓸쓸하게 미소 지었다. 힘들지 않다면 거짓말이겠죠. 하지만 후회는 없습니다. 자식들이 나중에 찾아올 겁니다.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미 결정은 끝났어요. 김 변호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물러났다. 정우는 다시 하객들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오늘 이 자리가 불편하셨다면 용서해 주십시오. 하지만 이건 제가 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이었습니다. 한 할머니가 앞으로 나와 정우의 손을 잡았다. 잘하셨어요. 자식 농사가 제일 어려운 법이에요. 박 사장님은 용기 있는 선택을 하셨어요. 다른 하객들도 정우에게 다가와 격려의 말을 건넸다. 준석과 미정은 그 광경을 멀리서 바라볼 뿐이었다. 아무도 그들에게 다가오지 않았다. 식장을 나서려는 준석과 미정을 정우가 불렀다. 잠깐, 두 사람이 돌아섰다. 정우는 그들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너희에게 한 푼도 남기지 않는 건 미움 때문이 아니다. 그럼 뭐예요? 사랑 때문이다. 준석과 미정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었다. 진짜 사랑이 뭔지 깨닫길 바라는 마음이다. 돈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 부모를 사랑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 정우는 그 말을 끝으로 돌아섰고 선아의 손을 잡고 식장을 나섰다. 준석과 미정은 그 뒷모습을 멍하니 바라볼 뿐이었다. 밖에는 가을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하늘을 올려다봤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기분이었다. 선아가 조용히 물었다. 정말 괜찮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이제야 괜찮습니다. 두 사람은 천천히 걸어갔다. 뒤에선 여전히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우는 뒤돌아보지 않았다. 앞만 보며 걸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결혼식장은 여전히 소란스러웠다. 하객들은 작은 무리를 지어 정우의 결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고 누군가는 감탄했으며 누군가는 안타까워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정우의 용기에 박수를 보냈다. 그 박수 소리 속에서 준석과 미정만 섬처럼 고립되어 있었다. 정우는 단상에서 내려와 선아 옆에 섰다. 선아는 여전히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으로 정우를 바라보고 있었다. 눈가에 맺힌 눈물이 아직 마르지 않았다. 이선화 씨, 정우가 선아를 향해 돌아섰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두 사람에게 집중됐다. 당신은 이 결혼에서 가장 정직한 사람이었습니다. 선아는 고개를 저었다. 저는 돈 때문에 이 결혼을 받아들였어요. 정직하다고 할 수 없어요. 아닙니다.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당신은 사랑한다고 거짓말하지 않았고 저를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생존을 위해 선택했을 뿐이죠. 선아의 입술이 떨렸다. 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제 자식들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저를 자산으로 봤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서 저를 사람으로 대했어요. 저는 그저 당신은 제 눈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외롭다는 걸 알아봤고 이 결혼이 거래라는 걸 솔직히 인정했죠. 정우가 선아의 손을 잡았다. 그 손은 여전히 차가웠지만 조금씩 따뜻해지고 있었다. 그게 진짜 정직입니다. 거짓된 사랑보다 솔직한 거래가 낫습니다. 하객들 사이에서 조용한 박수가 터져나왔다. 선아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멀리서 준석이 다가왔다. 얼굴은 창백했고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그는 아버지 앞에 서서 말문을 열었다. 아버지, 정우는 차갑게 준석을 바라봤다. 준석은 입술을 깨물며 말을 이었다. 정말 이게 끝입니까?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무슨 뜻이에요? 정우는 깊은 숨을 들이쉬며 대답했다. 너희가 진짜 가족의 의미를 깨닫는 시작이지. 준석은 고개를 저었다. 저희가 뭘 잘못했는지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를 걱정해서 재혼을 권했고 좋은 분을 소개해드렸잖아요. 정우의 눈빛이 더욱 차갑게 식었다. 걱정이라고? 네, 거짓말하지 마라. 정우의 목소리가 낮아졌다. 너희가 걱정한 건 내가 누군가에게 재산을 넘길까 봐였습니다. 내가 외롭다거나 아프다거나 죽고 싶어 한다거나 하는 건 관심도 없었지. 준석이 말을 막으려 했지만 정우는 손을 들어 제지했다. 10년 동안 너희는 몇 번이나 나를 찾아왔었지? 명절 빼고는 거의 없었지. 전화는 한 달에 한 번도 안 했다. 바빴어요. 회사 일도 있고 집안일도 있고. 변명이야. 정우가 준석의 말을 잘랐다. 바쁜 건 다 똑같다. 나도 너희 나이 때 바빴지만 부모님을 찾아뵀어. 일주일에 한 번씩은 갔지. 준석은 고개를 숙였다. 더 이상 변명할 말이 없었다. 미정이 옆에서 다가왔다. 눈이 퉁퉁 부어 있었고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아버지, 우리한테 정말 한 푼도 안 주시는 거예요? 정우는 미정을 바라봤다. 그 눈빛엔 실망이 가득했다. 지금도 돈 이야기니? 하지만 저희도 살아야 해요. 빚도 있고 애들도 키워야 하고. 그건 너희 책임이야. 정우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나는 너희를 대학까지 보냈고 결혼 자금도 줬으며 집 장만도 도왔다. 그 이상은 너희가 알아서 할 일이지. 미정이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래도 아버지잖아요. 자식이 힘들면 도와줘야 하는 거 아니에요?
정우는 쓸쓸하게 웃었다. 그럼 자식은 부모가 외로우면 찾아가야 하는 거 아니야? 미정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너희는 내가 돈이 필요할 때만 자식이었다. 아니, 돈이 있을 때만 자식이었지. 그건 아니에요. 아니야. 정우가 고개를 저었다. 작년 설날 너희는 해외여행 간다고 안 왔다. 추석엔 처가에 간다고 했지. 내 생일엔 문자 한 줄이었고 어버이날엔 카네이션도 없었다. 준석과 미정은 고개를 들지 못했다. 정우의 말 하나하나가 가슴에 박혔다. 그런데 너희가 돈이 필요할 땐 어땠니? 즉시 달려왔지. 보증 서달라고, 대출 도와달라고, 사업 자금 좀 달라고. 정우의 목소리가 떨렸다. 감정이 북받쳐 올랐다.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아니라 은행이었다. 돈 찾으러 오는 곳이었지. 하객들이 숨죽이며 이 장면을 지켜봤다. 누군가는 고개를 끄덕였고 누군가는 눈물을 닦았다. 정우는 두 자녀를 번갈아 바라보며 마지막 말을 건넸다. 진짜 가족은 돈으로 맺어지지 않아. 사랑으로 맺어지는 거지.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미정이 울먹이며 말했지만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사랑은 말이 아니라 행동이다. 찾아오는 것, 함께 밥 먹는 것, 손 잡아주는 것. 그게 사랑이지. 준석이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기회를 한 번만 더 주세요. 달라지겠습니다. 하지만 정우는 냉정하게 대답했다. 기회는 이미 10년 동안 있었다. 너희가 선택한 거야. 정우는 두 자녀에게서 시선을 거두고 선아를 바라봤다. 이분이 진짜 가족이다. 준석과 미정이 놀란 표정으로 선아를 쳐다봤다. 선아도 당황스러운 표정이었다. 이분은 나를 사람으로 봤다. 재산으로 보지 않았지. 거짓말하지 않았고 이용하려 하지도 않았다. 정우가 선아의 손을 꼭 잡았다. 그래서 이분과 함께 남은 인생을 살겠다. 돈은 없지만 존엄은 있는 삶을. 하객들 사이에서 다시 박수가 터져나왔다. 이번엔 더 길고 따뜻한 박수였다. 준석과 미정은 그 박수 소리 속에서 무너졌다. 정우는 마지막으로 두 자녀를 바라보며 말했다. 너희가 진짜 후회하는 날이 올 거야. 그날 깨닫길 바란다. 부모는 영원하지 않다는 것, 돈보다 소중한 게 있다는 것. 그 말을 끝으로 정우는 선아의 손을 잡고 식장을 나섰다. 준석과 미정은 그 자리에 무릎 꿇은 채 남았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다. 하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떠나기 시작했다. 누구도 준석과 미정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두 사람은 텅 빈 식장에 홀로 남겨졌다. 미정이 작게 울음을 터뜨렸다. 우리가 정말 잘못한 걸까? 준석은 대답하지 못했다. 가슴 한구석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처음으로 자신들이 무엇을 잃었는지 깨닫기 시작했다. 돈이 아니라 아버지를, 재산이 아니라 사랑을, 상속이 아니라 가족을. 하지만 이미 늦었다. 정우는 떠났고 기회는 사라졌으며 남은 건 후회뿐이었다. 식장 밖에선 가을 햇살이 여전히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다. 정우와 선아는 나란히 걸으며 새로운 시작을 향해 나아가고 있었다. 진짜 가족과 함께 석 달이 흘렀다. 작은 시골 마을, 아담한 단층집 앞에 가을 국화가 피어 있었다. 정우는 마당에서 낙엽을 쓸고 있었고 선아는 부엌에서 저녁 준비를 하고 있었다. 창문 너머로 구수한 된장찌개 냄새가 풍겨나왔다. 정우는 빗자루를 세워두고 마당 벤치에 앉았다. 몸은 예전보다 가벼웠고 마음은 한결 편안했다.
강남의 넓은 아파트는 이제 남의 것이 되었지만 이 작은 집이 더 따뜻하게 느껴졌다. 선아가 앞치마를 두른 채 문을 열고 나왔다. 저녁 거의 다 됐어요. 들어오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일어났다. 선아의 얼굴엔 석 달 전과는 다른 여유가 보였다. 눈가의 주름도 부드러워졌고 말투도 한결 밝아졌다. 두 사람은 작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 계란말이, 그리고 갓 지은 밥. 소박한 저녁상이었지만 정우는 이만한 식사가 없다고 생각했다. 오늘 마을 회관에서 어르신들 만났어요. 선아가 밥을 뜨며 말했다. 다들 좋은 분들이시더라고요. 다음 주에 같이 등산 가자고 하시던데. 그래요? 좋네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김치를 집었다. 예전엔 등산 같은 건 생각해 본 적도 없었다.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집에만 있었다. 하지만 이젠 달랐다. 당신은 어땠어요? 선아가 물었다. 정우는 숟가락을 내려놓으며 대답했다. 마을 도서관에서 아이들한테 책 읽어줬어요. 애들이 재미있어 하더라고요. 그래요? 잘하셨네요. 두 사람은 잔잔한 대화를 나누며 밥을 먹었다. 특별한 이야기는 없었다. 그저 오늘 있었던 일, 내일 할 일, 이웃에게 들은 소소한 이야기들. 하지만 그 평범함이 좋았다. 식사를 마치고 정우는 설거지를 도왔다. 선아가 말리려 했지만 정우는 고집했다. 같이 사는데 당연한 일이죠.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설거지를 했다. 정우가 닦고 선아가 헹구고 다시 정우가 물기를 닦았다. 말없이 움직이는 모습이 마치 오래전부터 함께 살아온 부부 같았다. 설거지를 마치고 정우는 마루에 앉아 저녁 하늘을 바라봤다. 선아도 옆에 앉았다. 하늘은 붉게 물들어가고 있었고 멀리서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가 들렸다. 후회 안 하세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정우는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재산도 다 없어졌고 자식들과도 연락이 끊겼는데 정우는 선아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처음으로 후회가 없습니다. 선아는 그 말의 무게를 느꼈다. 정우는 계속 말을 이었다. 평생 돈을 벌었지만 진짜 행복이 뭔지는 몰랐어요. 늘 뭔가에 쫓기고 불안하고 외로웠죠. 정우의 목소리는 잔잔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돈은 없지만 마음이 편하고 자식은 없지만 외롭지 않아요. 선아의 눈가가 붉어졌다. 정우는 하늘을 다시 바라보며 말했다. 이게 진짜 사는 거더라고요. 복잡한 것 없이 그냥 오늘을 살아가는 것. 선아도 하늘을 바라봤다. 저녁놀이 점점 짙어지고 있었다. 저도 처음엔 걱정했어요. 이 결혼이 끝나면 어떻게 될까? 당신이 후회하면 어쩌나? 걱정 많이 하셨겠네요. 근데 신기하게도 여기 와서 편해졌어요. 아무도 저를 불쌍하다고 보지 않고 빚쟁이 취급도 안 하고 선아가 작게 웃었다. 그냥 평범한 할머니로 살 수 있어서 좋아요. 정우는 선아의 손을 잡았지만 선아는 놀라지 않았다. 이젠 익숙한 손길이었다. 우리 잘한 선택이에요. 그러게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바람이 불어와 나뭇잎을 흔들었고 어디선가 개 짖는 소리가 들렸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그때 현관 쪽에서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문을 두드리고 있었다. 정우와 선아는 서로를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했다. 정우가 일어나 대문을 열었고 그리고 멈췄다. 준석이 서 있었다. 얼굴은 초췌했고 옷차림도 예전과 달리 수수했다. 손엔 작은 보자기가 들려 있었다. 아버지, 준석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정우는 아무 말 없이 그를 바라봤다. 들어가도 될까요?
정우는 잠시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고 준석은 조심스럽게 마당으로 들어왔다. 선아는 일어나 안으로 들어가려 했지만 정우가 손짓으로 말렸다. 앉으렴. 정우가 벤치를 가리켰다. 준석은 조심스럽게 앉았다. 정우는 그 맞은편에 앉았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준석은 보자기를 무릎에 올려놓은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어떻게 찾아왔니? 정우가 먼저 물었다. 준석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김 변호사님께 물어봤어요. 처음엔 안 알려주시더니 제가 계속 부탁드려서 그래서 그냥 뵙고 싶었어요. 준석의 눈가가 붉어졌다. 3달 동안 매일 생각했어요. 제가 뭘 잘못했는지, 아버지가 왜 그런 선택을 하셨는지. 정우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준석은 계속 말을 이었다. 처음엔 화가 났어요. 어떻게 자식한테 한 푼도 안 주실 수 있나 싶었죠. 지금은 지금은 알 것 같아요. 준석이 눈물을 닦았다. 저희가 아버지를 사람으로 본 게 아니라 재산으로 봤다는 것. 정우의 표정이 조금 풀렸다. 빚은 어떻게 했니? 제가 다 갚고 있어요. 회사 관두고 작은 일 하면서요. 힘들지만 제 책임이니까요. 준석은 보자기를 들어 올렸다. 이거 드리려고 왔어요. 보자기를 풀자 도시락 2개가 나왔다. 준석이 직접 만든 김밥과 과일이었다. 어설프지만 제가 만들었어요. 아버지 좋아하시던 김밥이요. 정우는 김밥을 내려다봤다. 모양은 삐뚤빼뚤했지만 정성이 느껴졌다. 용서받으러 온 건 아닙니다. 준석이 말했다. 그럴 자격도 없는 거 알아요. 그냥 아버지가 건강하신지 보고 싶었고 죄송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정우는 김밥을 하나 집어 입에 넣었다. 간이 조금 짰지만 따뜻했다. 맛있다. 그 말에 준석이 고개를 들었다.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렸다. 아버지, 천천히 가라. 밤길 조심하고. 정우가 일어섰다. 준석도 따라 일어났다. 또 와도 될까요? 정우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였다. 가끔은 준석은 깊게 고개를 숙였고 천천히 대문을 나섰다. 정우는 그 뒷모습을 바라보다가 안으로 들어갔다. 선아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다. 괜찮으세요?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괜찮아요. 두 사람은 다시 마루에 앉았다. 하늘은 이미 어두워져 있었고 별들이 하나둘 떠오르고 있었다. 아들이 조금 변한 것 같던데요. 선아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변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깨달은 것 같긴 해요. 용서해 주실 거예요? 정우는 별을 바라보며 천천히 대답했다. 용서는 시간이 필요한 일이죠. 하지만 기회는 줄 수 있어요. 선아는 정우의 손을 잡았다. 정우도 그 손을 꼭 쥐었다. 저희는 참 운이 좋아요. 선아가 말했다. 늦었지만 진짜 행복을 찾았으니까요. 정우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습니다. 늦었지만 찾았어요. 두 사람은 별이 가득한 하늘을 바라보며 앉아 있었다. 차가운 바람이 불어왔지만 가슴속은 따뜻했다. 재산은 남기지 않았지만 존엄을 지켰고 자식은 멀어졌지만 진짜 가족을 얻었으며 돈은 없었지만 평화를 찾았다. 정우는 마침내 깨달았다. 행복은 멀리 있지 않았다. 소박한 식사, 따뜻한 손길, 평온한 저녁. 그게 전부였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다. 마을 교회 종소리가 멀리서 울려 퍼졌다. 저녁 9시를 알리는 소리였다. 정우와 선아는 천천히 일어나 집 안으로 들어갔다. 새로운 하루가 끝나고 또 다른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 평범한 일상 속에서 두 사람은 진짜 행복을 살아가고 있었다. 따뜻한 햇살 속 두 사람의 뒷모습처럼.